(1970년대) 초 북한은 대규모 방사포 부대를 전방에 배치하여 압도적인 화력으로 우리를 압박해왔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연장 로켓포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한 만큼 개발팀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1년뿐이었다. 게다가 국내에 유사한 무기 체계도 없는 상황에서 로켓을 만들어야 했다. 1977년부터 본격화된 다연장 로켓포 개발. 그로부터 1년 후인 1978년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시험장. 대한민국의 첫 다연장 로켓포가 발사됐다. 이날 공개된 신무기가 바로 K136 구룡이다. 선진국의 기술 도입도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 과연 국방과학연구소의 개발팀은 어떻게 한국의 첫 다연장포를 개발했을까? 600년 만에 부활한 신기전의 후예, K136 다연장 로켓포 구룡의 개발사를 알아본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 최초의 다연장 로켓 구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7년 동안 로켓과 미사일 개발 사업에 종사하신 박준복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복입니다. 역시 35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셨고 현재는 하나종합연구소의 고문으로 계신 심우전 기술고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우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하나의 서혁 상무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연장 로켓의 개념과 구룡의 개발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다연장 로켓의 구룡, 주요 어떤 성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 박사님, 이제 구룡은 이제 구소련제 다연장 로켓 BM-21을 참조했지만요. 이 기존의 다른 다연장 로켓들과 비교해 봤을 때 설계가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평판형 날개가 이 독특한 구조로 꼽히는 그런 이제 그 부분인데요. 기존의 날개와 어떻게 다른지 또 개발 과정부터 이런 부분들 좀 차근차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다연장 로켓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이 개발한 BM-21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의 모든 다연장 로켓의 날개는 처음 개발한 소련의 그 설계 전통을 따라서 원통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가 펼쳐지는 그런 형태고 또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예. 이렇게 앞부분이 직사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후퇴된 이런 걸 이제 스윕백 리딩 엣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굴곡진 원통을 이렇게 감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날개 설계를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맨 처음 다연장 로켓 날개를 설계할 때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설계 제작을 해서 1978년 9월 26일 날 백곰의 공개 시사회 때 같이 구룡도 공개 시사회를 했습니다. 그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앞전이 후퇴되고 굴곡진 이러한 날개를
정밀 제작을 하고 재현성 있게, 이게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제작한다, 정밀 제작한다는 게 그 당시 우리나라 기술로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비행 시험을 해보면은 로켓이 똑바로 나르지를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비행이 불안정하고 탄착 정확도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1977년, 8년 이 당시에 이 날개를 하나하나 1차 제작, 재수정하고 정밀 가공을 날개 하나마다 다 했습니다. 로켓 하나에 이 날개가 4개가 조립이 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면서 공개 시사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근데 저희 개발팀은 늘 불만이었더랬습니다. 이렇게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만들기 어려운 날개를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겠는가. 예.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야말로 만들기 쉽고 정밀 제작 가능하고 재현성 있는 그러한 날개로 설계를 바꿔보자 하고 제가 아이디어를 냈고 그걸 채택하기 위해서 많은 시험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직사각형에 만들기 쉬운 직사각형의 평판 날개, 평판 날개도 접혀진 상태에서 다시 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한국형 날개 설계를 했는데 그 효과가 탄착 정확도 향상에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독특한 날개 설계는 세계적으로 다른 다연장 로켓 설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좀 발사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36발의 로켓이 장착이 되고 일시에 발사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텐데요. 심우전 고문님, 이 구룡의 발사대 설계 또 이 개발에서 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됐던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 그 로켓 탑재 수량이 곧 화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수량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구룡 체계는 당시 군에서 그 5톤 표준 차량을 쓰고 있었는데 그 표준 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요구 중량, 가능 중량이 있습니다. 그 중량에 맞추고 또 무게 중심을 맞춰서 또 차에 대한 차폭이랄지 타 높이 이런 제한 조건에 맞도록 그 발사대 체계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는 28발을 탑재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양을 36발을 최대한 탑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탄착 정밀도 앞서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탄착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사대 설계가 상당히 또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발사관들이 36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발사관이 36개가 각자 똑같은 방향으로 지향하는 방향으로 조립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씩 틀려지게 조립이 되면 각자 날아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밀도랄지 정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발사관을 적층하는 방법을 조립하는 방법을 적층할 수도 있지만 적층하게 되면 제작 오차로 인해서 각자 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구룡 설계할 때는 이런 사각 형태에다가 발사관을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정밀 가공을 해가지고 그런 오차를 최소로 줄여서 저희들이 체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성능을 만족하게 됐습니다. 이 로켓 발사대는요, 이 안정성과 정확도를 위해서 또 상당히 세밀한 측정과 계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어려운 계산도 이제 컴퓨터가 척척 알아서 해주는 시대이지만요, 당시에는 그런 장비가 없었을 텐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 로켓을 발사할 때는 어떤 그 발사 충격으로 인해서
이 발사 장치가 그 상하로 또는 좌우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연속으로 발사를 할 때는 이 발사대 흔들림이 점차 잘못 설계가 되면 크게 흔들리게 돼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흔들림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그 수학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그걸 해석하는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수학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그 밤새도록 그 해석해서 분석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히 납니다. 마침 그때 기계 동력학 전공을 한 그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대학교에다가 저희들이 그 위탁 연구를 줘가지고 그 위탁 연구 결과와 또 저희들이 해석했던 결과 이것을 비교 검증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실제 사격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의 포격으로 적진을 불바다로 만드는 다연장 로켓. 공격 후 신속한 회피가 가능해 기습 공격에 용이하고 날씨와 상관없이 전천으로 사용 가능한 강력한 무기. 북한은 1970년대부터 구소련의 M-21을 개조한 M11 다연장 로켓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른바 방사포로 불리는 북한의 다연장 로켓포는 107mm 단거리 로켓부터 최대 사거리가 60km 이상으로 알려진 240mm급까지 다양하며 20초 만에 40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사포에 맞서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다연장 로켓인 K136 구룡이다. 최고속도 시속 80km, 무장 36연장 130mm 로켓, 발사속도 초당 2발, 최대 사거리 36km. 5톤 트럭에 탑재한 130mm 로켓탄을 발사하는 군용은 1981년 실전 배치가 시작돼 156대가 전력화됐다. 개량형 로켓탄을 사용하면 36km까지 사거리가 늘어나고 발사 속도는 한 발당 0.5초 미만이다. 장전된 36발의 로켓을 모두 발사하는 데 20초가 채 걸리지 않는다. 석 대의 구룡이 일제 사격에 나설 경우 축구장 5개 정도의 면적을 파괴할 수 있다. 선진 기술의 도입 없이 우리 방위 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구룡. 그 소중한 기술력은 차기 다연장 로켓포 천무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어떤 무기를 처음 개발하다 보면요. 만드는 것도 문제겠지만 이 실제 개발된 것을 시험 평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만들어 본 일이 없으니까요. 시험 평가 자체도 새롭게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 구룡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박 박사님, 이제 구룡은 이제 국내에서 개발하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험 평가도 국내에서 좀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정적인 부분들도 어려웠던 부분들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무기 체계 시험 평가라는 것은 저희가 경험이 전혀 없었죠. 사실 잘 몰랐습니다. 국내에는 이런 것을 가르쳐줄 선생님도 없었고 또 선진 외국의 기술과 시설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어떻게 시험 평가를 해야 하고 품질 보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거의 이 개발 팀별로 나름대로 연구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그러한 시험 장비, 시설 또 평가 기준, 그 시험 평가하는 절차 이러한 절차서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갔습니다. 그 인터넷도 당연히 없었죠. 그 시절에는. 그래서 뭐 참고할 만한 게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 여하튼 저희는 뭐
학술 자료, 뭐 논문 이런 걸 닥치는 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장 도움을 많이 받고 중요했던 자료는 미국에서 그 협조를 한 기술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주 세세한 건 아니지만 각 분야별로 그 절차서와 기준서, 밀 스탠다드, 밀 스펙, 또 그 MTP 또는 TOP라고 하는 그런 절차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또 밀리터리 그 핸드북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을 줬고 저희가 KS 규격, GS 규격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서 자체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참고 자료들이 다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독자적인 연구 결과로 마련을 해서 적용을 했고, 그래서 그 저희가 그 1970년대, 80년대 초에 국방 규격, 우리 국방부에서 제정하는 그런 국방 규격이나 시험 평가 절차서, 그 밖에 뭐 도면 이런 모든 것들, 소위 말해서 TDP라고 하는데 기술 자료 묶음, 그것을 구룡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것은 미국제 TDP를 번역을 하고 국산화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처음으로 우리 스스로 만든 국방 규격 절차서 이런 것들을 구룡체계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격서나 절차서 이런 걸 보시고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원문 원도면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도라는 것은 한글로 된 것밖에는 없었던 거죠. 네. 네, 결국 이제 그 시험평가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 또 얼마만큼 또 고되고 힘든 과정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신고모님, 이제 구룡은 어떤 시험평가 이 과정을 거쳤습니까? 시험평가는 개발 과정에서 어떤 구성품 단위로 시험을 다 거친 다음에 조립을 해서 완성품 단계의 시험을 거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많은 그 시험 관문이 있었습니다. 로켓의 핵심인 추진제에 대해서 아까 서혁 상무님께서 전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비파괴 시험이랄지 또는 그 연소 시험을 온도별로 여러 차례 시험을 반복 시험을 해가지고 어떤 추진제 성능이랄지 이런 신뢰성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완성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충격 시험이랄지 진동 시험 이런 각종 환경 시험을 거칩니다. 이런 환경 시험을 다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비행 시험에 이르게 되죠. 근데 저희들이 지금 기억난 것은 그때 비행 시험을 하는 도중에 끝까지 날아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떨어진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그 앞서 말씀드린 우리 박 박사님 말씀드린 날개에 어떤 그런 부분에 사소한 결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은 그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사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연속 발사할 때 0.5초 간격으로 계속 발사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발사대 흔들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각종 시험들과 또는 이런 그 기본 성능 시험을 다 거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군 시험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무기체계 시험 평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격 시험을 포함해서 작전 운영 성능이랄지 또는 그 군 운용 적합성 시험, 또 환경 시험, 그리고 이제 종합 군수지원 시험, 뭐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많은 시험들을 구룡 체계에서는 모두 다 거쳐서 개발했습니다. 특히 군 운용 적합성 시험을 할 때 발사대 그 기동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사대 기동 시험은 최대 속도로 갈 수 있느냐 또는 뭐 제동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때는 우리 그 기동 시험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시험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비포장 도로랄지 또는 제일 나쁜 어떤 야지 도로랄지 이제 이런 데 다니면서 특히 또 하나는 강물을 건너는 도화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데 도화시험도 하고 그런 시험들을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속으로 이제 구룡 따라 삼천리다 뭐 그런 저희들이 말을 하면서 그 시험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구룡 따라 삼천리 말이 그렇지 굉장히 많은 이 시험 평가하기 위해서 장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험 평가 과정에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가슴이 철렁했던 부분들 이렇게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마 1월 중순경 한 겨울로 기억이 납니다. 그 강원도에 있는 첩첩 그 산 중에 1월 중순이니까 눈이 많이 쌓여 있죠. 거의 무릎까지 차 있는 비상도로니까 차가 전혀 다닌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도로에서 우리 이제 시험평가관과 같이 이제 주행시험을 야지 주행시험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갔었는데 그 시험을 하면서 물론 이제 타이어에다 체인을 감고 시험을 했지만 여러 차례 그 전복 사고가 날 뻔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보면 저희들이 이제 시험 장비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그 사고가 나버리면 바로 이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못 마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실패로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군안차를 불러가지고 군안을 했지만 이제 올라갔던 길을 겨우 올라갔어요. 그러다 내려오면서 미끄러져가지고 아마 거의 다 전복됐습니다. 거의 전복된 상태에서 차를 멈춰가지고 사람도 다치고 그럴 뻔했는데 그때가 아마 가장 가슴이 철렁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막 철렁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는 우리 박준복 박사께서는 어떤 거 기억하시고 계신가요? 저도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발사대 운용 시험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구룡 발사대가 포장도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하고 대부분은 비포장도로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창원에 이제 기동 시험장이 나중에 생겼고 그 당시에는 그런 시험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 상황에서 비포장도로를 주행하면서 검증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로켓을 36발을 발사대에 탑재를 하면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것이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면서 잘못 만들고 설계를 하면은 로켓이 빠져나옵니다. 그 주행 충격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36발 로켓을 탑재를 하고 비포장 도로를 찾아서 대전에서 저는 안흥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8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의 포장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비포장 도로를 눈 씻고 이렇게 찾아서 겨우 찾아가고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전에서부터 안흥까지 가는데 비포장도로 실전 상황 시험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니까 대전에서 공주 가는데 산 넘어가는 비포장도로가 조금 있었어요. 지금은 당연히 다 4차선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미라고 있는데 충남에 해미 그 가야산인가 그걸 넘어가는 비포장도로가 있었어요. 홍성에서부터 그 해미 너머까지 그 비포장도로를 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시험 팀장이었었는데 저는 그렇게 팀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빨리 달려라. 비포장에서 충격을 최대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번 쉬면서 보니까 바퀴에 그 볼트가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엔진 그 덮개에 있는데 기름이 흥건해요. 쉬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엔진 오일이 다 마개가 빠져 달아나고 다 넘친 거야. 바퀴에 볼트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긴급하게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가지고서 홍성에 가서 그 볼트도 구하고
엔진 그 오일 넣는 마개도 구하고 보충하고 그렇게 하고선 다시 갔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 트럭에 같이 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머리에 혹이 났습니다. 하도 그 충격, 오르락내리락 하는 충격에 이 트럭 천정에 이 머리가 닿고 부딪히고 해가지고 그 이 장비를 시험하는 건지 사람의 그 인내를 시험하는 건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적이 있는데 하여간 무사히 그 안흥 비행시험장까지 도착을 하고 아주 설계가 잘 되고 제작이 잘 되고 해서 사고 없이 이렇게 시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 박사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978년도 9월 26일 이제 안흥 시험장에서 백곰 황룡 등과 함께 이제 구룡도 공개 시사회를 네. 갖게 되죠. 이제 구룡의 시사회 준비는 좀 순조로웠는지 또 진행은 좀 잘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조금 날개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처음 설계 제작한 로켓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안정적으로 잘 날아갈 리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아 이거 사람 잡겠다 위험한 그런 비행을 하는 로켓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저게 왜 저렇게 비행을 했을까? 날아간 놈을 분석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유사한 남아있는 놈들 가지고 정밀 검증을 하면서 원인 분석을 하고 개선을 하면서 점차 안정화되어 갔죠. 그래도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완전한 만족스러운 무기체계를 개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공개 시사회에 걸맞는 우리가 조금 더 개선, 개량, 개발하면은 무기체계를 진정한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조금 낮춰 잡으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하면서 그 공개 시사를 마쳤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된 거죠.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고 예. 저 정도면은 가능성이 확실하다. 계속 고해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었던 거죠. 이제 공개 시사회가 결과적으로 성공리에 끝나고 그때 또 가면은 어땠습니까? 공개 시사회 끝나고 저희 국방과학연구소 그 잔디밭에서 그야말로 대잔치를 벌였습니다. 뭐 저도 표창장을 받았지만 그 훈장 받으신 책임자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 격렬한 뭐 그동안의 그 고생을 다 보답하고도 남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후세에서 다 평가를 하고 있지만 공개 시사회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7위의 유도탄 개발 국가, 방위 산업 지금 현재도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바탕을 그 공개 시사회를 통해서 이룩한 거죠. 또 이 구룡이 또 우리나라 무기 중에 최초로요. 영국의 제인 영감에 이제 이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서혁 전무님, 이 제인 영감의 이 권위와 또 그 당시에 그 영감에 소개됐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조금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제인 영감은 영국에서 이제 매년 전 세계 무기 체계를 대상으로 그 어떤 개발이나 양산 현황과 그다음에 그 재원에 대해서 또 특징과 재원에 대해서 그 발간하는 아주 권위 있는 그 무기 영감이죠. 이제 이런데 저희 그 구룡 다연장 로켓 체계가 이제 소개됐다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소개됐다라는 것은 그 상당한 의미를 갖는데 그 당시 한국이라는 그 나라가 이러한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 좀 홍보한 그런 효과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국방 그 개발 능력을 전 세계에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도 국방과학연구소나 국방부에서 제인 영감에 정식으로 이 사항을 통지해서 수록이 된 게 아니고 그
79년도에 이제 국군의 날 시사회 때 그 퍼레이드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사진이 이제 제2영감 그 기자들에 의해서 한국에서 이런 무기 체계를 개발했다라고 해서 처음에 소개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의 어떤 그 방위 산업의 시작되는 그런 그 기술력이 그 세계 방산 시장에 이제 소개된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박 박사님, 그 당시에 제2영감에 이 소개됐던 내용이 어떻고요? 지금 이제 제2영감이 갖고 있는 어떤 이 그 권위 있는 이 그 고 잡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도 반응이 좀 뜨거웠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우리 서상무님 얘기하셨지만 제2영감에 수록됨으로 인해서 한국이 국제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 구룡이 개발되기 이전에도 한국이 155mm 포탄이나 이런 것들을 국산화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미국제를 그대로 복제한 거기 때문에 제2영감에서는 복제품은 수록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평가를 안 해주는 거죠. 그 나라 고유 개발, 고유 모델인 경우에 이렇게 수록을 해주니까 구룡이 제2영감에 수록됨으로써 한국의 방위 산업이 무기 체계가 국제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됐다 하는 건데 1979년도에 28연장 발사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했는데 그걸 텔레비전에서 뉴스로 보도를 했고 제2영감 그 담당자가 그 화면을 캡처를 해서 영감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자세한 재원이나 이런 걸 공개를 하지 않았으니까 아 이게 한국제가 나왔다 뉴스로 수록을 한 셈입니다. 그랬더니 그 제2영감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 보는 영감입니다. 바이어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981년도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기무사령부에다가 보안성 검토를 해서 이건 이 정도는 공개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선명도 높은 사진하고 기본 재원하고 해서 제2영감으로 제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1980년, 81년 판서부터 이제 좀 해상도 높은 36년장 발사대 사진 해가지고 이렇게 수록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을 보고 외국에서 소개 자료를 보내다오, 카탈로그를 다오 이런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없어요. 카탈로그를 만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산업체하고 같이 영문 카탈로그를 2종류를 긴급하게 만들고 해서 바이어들한테 이렇게 보내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1980년대 초 이 당시인데 실제로 수출에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판단에 처음 설계 개발할 때서부터 세일즈 개념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분위기로는 수출 누가 산다고 해도 수출 허가를 내줄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 방산 제품이 이렇게 수출되고 있지만 1980년대 그 당시에는 자꾸 감추려고 했지 오픈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여하튼 영감에 수록되면서 한국이 국제 무대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셈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또 함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수출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 또 자주 국방의 의미에서 밖으로 알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판단이 조금 아직 서지 않았던 또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서혁 사무님, 네. 이렇게 이제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구룡이 개발이 됐거든요. 근데 양산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됐습니까? 하여튼 이 구룡은 이제 무기 체계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신 박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발사대를 개발했다. 또 우리 박 박사님은 이제 로켓탄을 개발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조합돼서 생산 양산에 이제 착수가 됐는데 실은 대부분의 그 금속 부품이라든가 기계 부품들은 창원 지역에서 생산이 됐고요. 이제 그 로켓탄의 주요 성능을 제어해주는 추진기관은 당시로서는
국가연이 직접 운영하는 추진제 공장에서 양산이 처음 81년도부터 생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한화 그 방산 부분이 87년도에 이제 정부 민영화 방침에 따라서 그 민영화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2007년도까지 계속 그 전력화 사업을 저희 한화가 담당을 해왔죠. 한화가 그 추진제 공장을 인수한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 및 장비 또 현대화 장비로 그 계속 투자를 해서 현재는 각종 모든 그 국영에 관계없이 그 중대형급들도 다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9년부터 대전 공장에서 직접 이제 구룡의 이 품질 검사를 담당하셨었죠. 이 다연장 로켓의 품질 검사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 군의 또 안정적인 무기 체계를 이렇게 그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무기 체계는 뭐 대부분 품질 보증하는 절차가 다 까다롭게 돼 있지만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안정적인 신뢰도를 확보하는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로켓탄 같은 경우는 유사시를 대비한 품목이기 때문에 장기 이제 창고라든가 야전에서 장기 저장을 하죠. 저장을 했을 때 품질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그 장기 저장에 대한 충격이라든가 운반이라든가 운송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정성을 첫째는 확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제 우리 그 사용군이 그 야전에서 실사격 그 훈련이든 하여튼 실사격을 실시할 때 그 발사진지라든가 이런 부분 또는 비행 도중에 여러 가지 악작용이 나지 않게끔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품질 보증 절차를 아주 국방 규격에 의거해서 까다롭게 진행을 합니다. 일례로 추진제 내부에 있는 크랙이나 미접착을 확인해주는 그 엑스레이 비파기 검사라든가 또는 단위 생산 그 별로 샘플링을 해서 일정량을 그 지상 연소 시험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추진기관이 갖고 있는 성능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규격 내에 들어가는지 여부 확인. 또 마지막으로는 생산이 다 되면은 이제 로트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로트에서 일정량을 샘플링해 가지고 실제 그 발사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얼마 나왔고 또 속도는 얼마 정도 나왔고 편차는 얼마만큼 벌어졌고 하는 것들을 전부 확인한 다음에 이제 군에 보급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신뢰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좀 기울이셨는데요. 근데 이제 구룡이 전력화되자마자요, 바로 이제 이 개량형 체계 개발이 바로 또 시작이 됐거든요. 박주목 박사님께 한번 여쭙겠는데요. 이 다른 무기 체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요, 이렇게 그 개량형 개발로 바로 착수가 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예, 뭐 빨리 개량형을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으로 봅니다. 빠르다기보다는. 왜 그런가 하면은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는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곧이어 착수를 하더라도 빨라야 5년, 길면 10년 뒤에나 그 개량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보통의 경우는 저희보다 더 빨리 하는데 저희는 기본형 체계 개발에 이어서 곧바로 이제 개량형 개발을 하였죠.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 전력화, 군 전력상으로 보면은 우리는 사실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북한은 아주 막강한 방사포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커버하려고 하면은 저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양적으로는 우리가 열세일지라도 질적으로 그걸 커버를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도 개량형 개발을 곧이어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형 체계 개발을 한 사이클을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연구원들은 아주
명품 개발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에서도 국방부에서도 개량형 개발 빨리 해라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야말로 저희들은 세계 최고 수준 개량형을 개발을 해보자 하는 열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 고문님, 이 성능 개량에 있어서의 주요 방향 어디에 맞추고 시작을 했습니까? 네. 저 구룡 그 기본형인 구룡1 체계는 체계 성능은 대체적으로 러시아의 아까 설명 앞서서 나왔지만은 BM21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개량형 구룡2 체계에서는 기본형과 최대한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서로 호환성이 되도록 하고, 또 각 분야의 성능을 방금 우리 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목표를 갖고 저희들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사관 길이를 그대로 두면서 타는 길이는 약 한 8% 아주 적게 늘어나죠. 타는 길이는. 그러면서도 사거리 증가는 약 한 80% 이 정도 대폭 그런 늘리는 그런 그 성능을 내도록 그렇게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발사대에 대해서는 조작하는데 용이성, 그런 용이성의 주안점을 두고 착수를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기본형은 발사대를 이제 고각으로 움직인다든지 방향을 잡는다든지 할 때 손으로 핸들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이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거기에다가 유압 장치라는 유압 시스템을 집어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병사들이 작동하기 굉장히 용이하게 하고, 또 중요한 것이 발사할 때 준비 시간이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시간도 획기적으로 그런 줄였던, 그렇게 해서 개량형을 설계를 했습니다. 예. 박 박사님, 이제 개량형에는요, 이른바 이제 역회전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었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고, 또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이것도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야기가 굉장히 길은데 짧게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량형 로켓은 궁극적으로 지난번 회에서 조금 소개했지만 자탄이라는 걸 탑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의 MLR에서도 그런 자탄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그 자탄 자체에도 신관이 있어서 그 신관을 무장시키려고 하면은 로켓이 자탄을 분산시키기 직전까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비행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것도 한 초당 10바퀴 정도로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저 비행 끝까지 회전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이렇게 회전을 주기 시작하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회전을 주다 보면은 스핀 히스토리 상에서 제일 높은 그 스핀은 초당 한 30바퀴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저 끝에 가서 10바퀴 정도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당 30바퀴까지 높은 스핀이 올라가는 것이 깨름직한 거예요.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캐리버 5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캘리버라는 것이 그 직경과 길이의 비를 이야기를 하는데, 구룡 로켓의 경우는 20캘리버 정도 됩니다. 길이가. 이 볼펜처럼 이렇게 길다랗죠, 로켓이. 근데 이것이 이 종축을 기준으로 해서 초당 30바퀴 이렇게 높은 회전을 하면은 안정적으로 예쁘장하게 회전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온 사방에 대칭이 돼서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휘청휘청 꾸불꾸불 이렇게 비행을 하고 탄착 정확도를 나쁘게 합니다.
초당 10바퀴 정도 회전시킬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가져오지는 않는데, 그래서 비행 말기까지 초당 10바퀴 정도의 스핀은 유지를 해야 되겠고, 그걸 하자니 최고 스핀은 30바퀴 수준으로 올라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 로켓을 회전시키는 그 회전 토크는 두 가지 방향, 추가로 더 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로켓 노즐을 통해서 회전 토크를 줄 수 있고, 곧 이어서 그 날개를 캔트 시켜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은 이 회전 토크의 방향을 반대로 주면은 그 최고 스핀이 30바퀴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방지를 하면서도 최종 목적인 말기까지 초당 10바퀴 정도의 스핀을 주는 게 가능하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정말 옳은 아이디어인지 역할을 하는지 하는 게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로켓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 시험 평가를 아는 비행시험장에 가서 했는데, 그 제가 낸 아이디어의 효과가 아주 월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한 사이클 기본형 체계 개발을 해본 다음에는 우리가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도 내고 그 밖에 여러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한 것을 실현, 구현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거꾸로 역회전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비행하는 로켓 설계는 제가 아는 바로 한국이 유일하고, 그 효과는 그 탄착 정확도 향상에 아주 큰 기여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개량형 개발을 하고 나서는 경연대회가 있으면은 우리가 나가서 금메달 딸 수 있어, 그런 경연대회 좀 한번 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무기체계 획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요, 이렇게 노련한 과학자들의 경험, 또 그를 통한 또 기술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 방위 산업을 이룰 수 있는 또 근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 서서히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혁 상무님, 이제 우리가 이제 구룡의 개발과 배치가요, 우리나라 이 방위 산업과 이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마지막 말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뭐 지금까지 누누이 이제 과정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일단 그 구룡 무기 체계가 그 80년대 초에 배치돼서 약 한 35년 정도 운영이 되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도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룡 무기 체계에 독자 개발된 구룡 무기 체계가 그 국내 무기 체계의 그 방위 산업 무기 체계의 발전에 그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충분히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제 이 현재까지 운영해왔던 구룡 체계가 그 유일하게 북한의 방사포 위협으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무기 체계였다라는 것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최근에 이제 발전되고 있는 각종 그 대지, 대공, 대함, 뭐 공대지 이런 부분에서의 그 비약적인 무기 체계, 유도 무기 체계가 개발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의 초석을 다진 것이 바로 이 구룡의 무기 체계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심우전 기술 고문님, 이제 다연장 로켓 구룡 개발이 애초에 좀 무리한 사업으로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연구진들은 그 당시 때 사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명감이라는 것은 우리 앞서도 잠시 뭐 언급이 어서 됐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국가를 위한 그런 사명감, 그것을 다들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것도 굉장히 그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중요했던 것은 우리 연구진들이 전부 다 하나다. 그런 그 팀워크, 그런 팀워크가 이런 그 큰 힘을 발휘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와 같은 그 사명감이랄지 또는 자신감 그리고 팀워크가 지금 우리의 방위 산업을 발전시킨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박준복 박사께서는요, 특히 이제 전방에서 자주 국방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이제 다연장 로켓 운영 요원들에게 또 한마디 당부 말씀 주시죠. 예,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개발 기간 동안에 그 로켓탄을 실제로 조립을 하고 발사대에 탄 장전을 하고 한 2,000발 정도는 저도 직접 했습니다. 근데 이 엄동설안에 그거 차가운 쇳덩어리 만지고 정말 우리 전방에서 국토방위를 위한 우리 병사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이제 좀 세대 차이를 느끼는데, 우리 병사들은 정말 기적적으로 선진국 문턱까지 발전한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신세대죠. 그런데 지금 운용하고 있는 그 구룡 장비는 약 35년 전에 설계 개발된 그러한 9세대 장비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고생들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불평불만 하시는 이 상황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1975년도에 국산 승용차 포니가 처음 나왔는데 지금 현재 박물관에 있지만서도 그 포니 자동차를 만져보면서 지금 현재의 최신 승용차하고 비교해서 불평불만 하신다고 하면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1975년도에 나오기 시작한 포니도 순수한 국산 자동차로 굉장히 잘 개발된 차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컴퓨터도 제대로 없었어요. 주판을 사용을 했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제도판도 우리는 늘상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도면도 청사진 도면 쓰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그런 당시였어요. CAD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그런 당시에 이렇게 설계 개발한 장비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좀 수고스럽지만 또 불만 많지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다. 또 이제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발전을 했고 다연장 로켓도 계속 발전할 수 있었고 최근에 이제 그 더욱 정밀 자동화된 대구경 다연장 로켓 천무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으니까 조만간 우리 병사들이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운영하실 수 있고 더욱 위력적으로 전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그런 구룡 체계 정도도 외국에서는 굉장히 갖고 싶어 합니다. 개발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다연장 로켓 구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